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항상 주제는 똑같은데요. 이건 이제 빼도 되겠네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럴 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때를 노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이때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가 그럼 어느 때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 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도대체 이때가 그러면 김보스턴 언제라고 생각하냐? 내년 3분기 이후부터는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조금 조심하자. 뭐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역시 오늘 또 이거 언제 다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언제 다 할까요? 여기까지. 네, 금방 합니다. 하다 보면 금방 해요. 어차피 한번 할 거 제대로 하고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시청자 퀴즈가 있었죠. 시청자 퀴즈가 있었는데, 시청자 퀴즈에 나오는 그 주식의 4대 이벤트가 있어요. 4대 이벤트. 유상증자, 무상증자, 액면분할, 액면병합. 이거는 요때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릴 겁니다. 요때 얘기를 드릴 건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주식을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예전에 이제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SK텔레콤이라는 주식이 지금도 있는데, 옛날에 SK텔레콤이 한 주당 몇백만 원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수학 선생님이 자기 SK텔레콤 주식 100주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되겠냐라는 그 반 친구들이 에이 100주 해봐야 뭐 100만 원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만 알고 있었죠. 저만. 왜냐? 저는 어머니가 그때 증권회사 다니셨어가지고 저는 SK텔레콤 한 주에 얼마냐고 있었거든요. 몇 억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이렇게 되게 가격이 높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하고 반드시 친해져야 됩니다. 돈 많으신 분이니까 상당히 좀 친해지면 좋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뭐를 하느냐, 뭔가 주식을 쪼개겠죠. 주식을 쪼개가지고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맨날 요즘에 힌트를 욕심 부리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사실 뭐 출자 전환이 정답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영어로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데트 에쿼티 수합이라고 이렇게 멋있게.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깜빡했습니다. 얘기할 거를. 달러 강세 흐름과 유로화. 오늘은 이제 수급을 분석하기 전에 매번 수급을 계속 분석을 해왔는데, 오늘 달러와 강세 흐름하고 유로화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급 분석 들어가고 하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가져왔는데, 일단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곧 달러냐? 기호로 쓸게요. 달러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주요 통화들을 이제 지수화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유로화가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이제 좀 꺾였나 싶었는데 갑자기 팍 올라왔어요. 이 올라올 때 최고의 역할을 했던 게 뭐냐? 유로화 차트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유로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유로화가 이렇게 쭉 빠지죠? 그리고 가다가 달러가 올라가니까 유로화가 빡 꺾여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꺾여서 달러가 올라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럼 유로화가 뭔가 안 좋다는 얘기겠죠. 유로화가 안 좋으니까 자국 통화가 안 좋으면 그 통화가 안 좋은 거는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이 자국 통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로존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한번 여러 가지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문제점이 좀 있고요. 현재 이탈리아가 포퓰리즘 정부라고 얘기하면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별로 안 좋아요. 전 총리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포퓰리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보다 더한 분이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탈리아의 그 포퓰리즘 연정 구성, 오성 운동하고 그다음에 기타 우파 연합이 있는데 이 우파 연합이 예상은 했어요. 얘네가 이제 정권 잡았을 땐 예상을 했는데 뭐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가니까 왜 슬픈 예가 왜 이렇게 틀린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탈리아에서 좀 이런 자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부채 한도를 계속 늘려고 시도하고 있고 유로존에 탈퇴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로화가 좀 밀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올라왔죠. 달러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달러가 강세 그러면 결국 원화하고 비교하면 원화가 또 약세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합니다. 아니 원화 약세가 되는데 도대체 왜 투자를 안 해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주 예를 들기 쉽게 얘기 드릴게요. 미국인이 한국에 여행 가려고 1달러에 1,000원일 때 100달러를 바꿨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이게 내가 계산이 안 된다. 이분 산수가 안 되는 거니까 산수를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100달러니까 10만 원이 되겠죠? 이 10만 원 가지고 바꿔놨는데 여행이 취소가 됐어요. 에이씨, 다시 달러로 환전해. 달러로 환전했더니 갑자기 똑같이 100달러가 들어올 줄 알았더니 100달러가 안 들어오죠? 1달러에 1,1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약 90달러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10달러 날린 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가 강할 때는 무조건 달러화 자산을 가지려고 하지 다른 신흥국 통화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요. 지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지금 달러화를 거의 통화로 쓰고 있어요. 예, 자국 통화는 이제 뭐 이렇게 한 포대기 이렇게 들고 와야 겨우 뭘 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방향이 가장 좀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원달러가 15원 올랐네요. 이거 1개월 대비네요. 등락률로 따지면 0.96%가 오늘 올랐습니다. 하루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원달러가 올랐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되게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약간 좀 이상한 나라인데 원래 보통 자국 통화를 기준으로 타국 통화의 비율을 정하는데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굳이 우리나라는 달러당 몇 원 이렇게 쓰고 있죠. 기준이 자국 통화가 아니에요. 달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러당 얼마이기 때문에 이 몇 원이 오르면은 결국 약세를 의미합니다. 원화 약세. 대학교에 공부하는 금융을 공부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짜증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시험 볼 때 할 때 헷갈려가지고 틀린 사람 많아요. 대학생들이.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러냐. 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달러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밀리게 되죠.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죠? 가장 극명한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뻥 오르니까 지수가 뻥 떨어지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치죠. 왜 떨어지겠습니까? 외국인이 자금을 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겠죠. 그 외국인이 자금 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관도 빨리 미리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수급 보자고요. 자, 외국인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그죠? 5,000원 넘게 팔았죠. 그동안 잘 버티다가 외국인 현물을 안 팔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팔아버리겠어. 다 팔아버렸고 기관이 오늘 약간 뭐 중심을 좀 지켜줬나 싶었어요. 왜냐면 금융투자가 막 샀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위주라고 제가 예전에 교육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이게 왜 단기 트레이딩, 금융 투자가 왜 단기 트레이딩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동영상 검색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전 강의 한번 돌려보세요. 단기 트레이더인데 단기 프랍 위주인데 내가 그때 내가 프랍이어도 이쯤에서 한번 반등 한번 모으겠다는 약간 우리가 흔히 저는 이제 이런 트레이딩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약간 비하하기 싫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불나방이다. 불나방들이 입장했다. 이렇게 봐요. 예. 불나방이 안 되려면 얼른 먹고 털어야 되는데 내일 반등 나면 아마 금융투자가 좀 털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매도 올렸어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 그냥 중립 개인 팔고 기관이 샀는데 오늘 지수가 그래서 코스닥이 덜 밀렸어요 오늘. 그쵸? 예, 개인이 좀 팔았어요. 하여튼 개인이 뭐 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팔아야 돼요. 우리도 개인이지만 남들이 사면 개인이 뭔가 사고 있다 그러면 와 파는 게 맞아요. 예. 선물 오늘 우리 10,000개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예, 10,000개 넘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 12,000개 12,000개를 넘게 매도를 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저 10,000개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10,000개 이런 전문용어로 은어로 막 얘기하거든요. 10,000개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보통 10,000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일 추세가 원웨이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방이든 하방이든 원웨이로 나와요. 주로. 자, 콜옵션 어마어마하게 콜 매도 했네요. 그죠? 예. 개인은 이 장에서도 정말 꾸준히 콜 옵션을 매수했습니다. 다 전사했겠죠 오늘. 예. 왜냐면 거의 오늘 프리미엄 어마어마하게 빠졌더라고요. 자, 풋옵션 조금 샀습니다.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콜 매도는 왕창 했는데 풋옵션은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았어요. 아주 크게 떨어질 거라고 보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좀 해석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수급 상황을 또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면 오늘 결국 비차익에서 많이 매도가 나왔는데 이 비차익의 매도의 대부분은 뭐였다? 외국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외국인이 왜 매도했다? 환율에 여파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이게 업종별이에요. 업종별인데 오늘 특징적 외국인이 산 데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종이목재, 비금속, 의료정비 이거는 거의 얼마 안 되니까 스킵하고요. 제일 많이 통신하고 금융. 통신하고 금융을 많이 샀습니다. 자, 오늘 통신주 많이 많이 상대적으로 강했죠. 금융업종 중에 특히 뭐가 올랐습니까? 은행, 보험이 올랐어요. 은행 보험이 좀 올랐는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잖아요. 제가 금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예. 금리를 올리게 되면 NIM 예대 마진이 올라간다. 즉 은행 돈놀이 할 때 꽃놀이가 된다. 이게 돈놀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 더 이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올린 이후에 금융주가 분명히 일부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여튼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의 팁과 오늘의 할 내용을 미리 한번 훑어봤고요. 자, 금리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의 가격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지난번에 금리의 경로인데 이게 금리의 경로인데 경기가 침체될 때 금리를 인하합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 금리를 인하해요. 그럼 지금 뭡니까? 금리를 미국이 올리고 있죠. 그럼 어느 때 금리를 올려요? 경기가 과열될 때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망할 거야라는 분들 막 이런 분 계세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빠릅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는 되게 유명하신 그 증권회사 리서치 센터장님 계셨거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TV 100분 토론에도 자주 나오시고. 근데 그분이 2007년에 꺾인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일생이 때 딱 한 번 틀렸거든요. 그때. 그때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때. 근데 안타까웠어요. 되게 원래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때 너무 일찍 얘기해가지고 1년 뒤에 얘기하셨으면 아마 전 세계적 영웅이 되셨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경기 침체되면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하 유동성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되고 경기가 회복된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그런지. 왜냐?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하게 되면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떨어지죠. 그렇죠? 물론 이 시장에서 이게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기준금리 눈치 봐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 기준금리 눈치 봐가면서 하는지는 이 구조를 알면 돼요. 기준금리를 땅땅땅 하면은 사람들이 모든 시중은행들이 거기에 금리를 맞춰서 자기들이 움직이냐, 그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리로 RP가 발행됩니다. 예, 단기적으로 돈 돌릴 수 있는 채권이 발행되는데 그 기준금리로 발행이 돼요. 그것 때문에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금통위에서 땅땅땅 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 금통위가 저렇게 했으니까 나 금리 이렇게 맞춰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중앙에서 유동성을 공부할 때 금리 설정을 그 기준금리로 RP를 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금하고 대출, 제가 구조까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얘기하는 전문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금하고 대출금리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안 넣으려고 하겠죠. 다들 돈을 빼서 어딘가에 다른 데다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경기가 좀 돌아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국 시장이 좋아진다는 거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올라오면 금리를 올리면서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죠. 물론 예금금리 찔끔 오르고 대출금리 많이 올라요. 예금금리 찔끔 오르고 대출금리 많이 오르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은행한테 한번 따져보시면 돼요. 아니 도대체 왜 예금금리 찔끔 올리고 대출금리 왜 왕창 올리냐. 은행이 그러겠죠. 우리도 돈 벌어야죠. 이런 얘기해요. 예. 자, 이제 보시면은, 아이고. 네. 일단은,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좀 많이 들어가겠죠. 은행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경기가 과열된 걸 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했고요. 지난번에 복습 꽤 길게 했죠. 그럼 오늘 환율 하겠습니다. 환율. 자, 환율은 각 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저하 원달러 상승.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상승한다가 곧 원화가 강세다? 아니에요. 약세예요. 원화 약세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환율이 하락한다. 이거 원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절상이란 말은 사실 지금 표현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 지금 현재 100% 지금 외환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고정환율일 때 절하하고 절상하고, 중국은 절하 절상이 맞아요? 맞죠. 예, 중국은 고정환율이죠. 걔네들이 이제 직접 고시하죠. 예, 인민은행이 직접 매일같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절하했다 절상했다 말이 맞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절하 절상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예,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꼭 교수님이 항상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예, 그분 약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 용어가 좀 편하고 이게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자, 원달러가 상승한다는 얘기하고 결국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화가 약세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상승이. 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가 절상, 원달러 하락은 즉 뭐냐? 원화가 강세를 의미해요. 자,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자산 얘기 똑같이 했죠. 그다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종이 유리합니다. 수출업종이. 내수는 불리.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가 감소한다. 자, 어떻게 그러냐? 자, 보세요. 자, 1달러당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1달러에 1,000원인데 제가 만들고 있는 물건이 10달러에 판다고 쳐봅시다. A라는 기업이 10달러의 물건을 팔고 있어요. 외국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환율이 상승, 즉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일단 1,100원이라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A라는 기업이 똑같이 10달러에 팔 수 있죠. 똑같이. 그럼 들어온 돈이 어떻게 됩니까? 만원도, 여기서는 만원이 들어오겠죠. 들어온 돈이 만원. 근데 똑같이 10달러를 팔면 얘네는 11,000원이 들어와요. 한마디로 더 이득을 보는 거죠. 그쵸? 더 이득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훨씬 더 이득을 보죠. 그쵸? 보시면 훨씬 이득을 보죠. 근데 이거를 기업이 꼭 이득을 보려고 활용하기보다는 이거를 오히려
판매 단가를 낮추는 데 많이 이용을 해요. 9달러로 파는 거죠. 더 싸게.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 점유율이 마켓쉐어가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출업종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종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내수는 불리해요. 내수는 왜 불리하냐? 1달러에 1,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일 하나에 한 통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10,000원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옛날에 10달러면 살 수 있었죠. 근데 1달러에 1,100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오일을 한 통 사는데 11,000원이 들어요. 그쵸? 10달러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내수 업종은 불리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2008년부터 어때였는지 한번 보자고요. 2008년부터 2013년. 차트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18년까지 보지 말고요. 16년까지 한번 볼게요. 16년까지. 어떻게 됐냐? 원달러가 계속 강하다가 2008년부터 올라갑니다. 이때 어떤 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예, 그 강모 씨가 그 한마디 하셨는데, 강모 씨가 그 이런 얘기 하셨죠. 그때 장관이셨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님이셨는데, 그 강모 씨 분이 우리나라 환율은 너무 강하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주식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예, 바로 그 말 하니까 그때부터 원화가 뛰기 시작합니다. 약세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나라 원화가 계속 약세였어요. 약세였죠. 항상 원화 방어를 많이 했어요. 1,300원, 1,200원대. 엄청나게 방어를 많이 해줬습니다. 결국 누가 유리했을까요? 수출업종이 유리했는데 결국 누가 유리했을까요? 수출하는 기업이 유리했겠죠. 삼성,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유리했겠죠. 그렇죠? 이 기업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뭐 꼭 방어해준다라고 부인하긴 한데 미세조정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이 방어를 해줬어요. 방어해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과 현대차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겠죠. 시장점을 늘려놨고. 그렇죠? 그 지금 그 시장점을 늘려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은 반도체 수익으로 지금 현재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내수는 불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가슴에 손을 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수출에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수에 유리한 삶을, 수입업자에 유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다 기름 수입했는데 보통 모든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내수 이쪽이에요.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자영업자가 몇 프로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 자영업자. 우리나라 또 중간재 수입해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중간재 수입하는 나라 누가 수입합니까? 중소기업들이 다 수입합니다. 그 대기업한테 납품해요. 그럼 대기업이 팔아요. 그럼 팔아서 돈 번 건 다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이때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좀 알았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얘네들 돈 벌어서 뭐 하는 거 자기들이 열심히 잘했으니까 얘네들한테 혜택 줘, 얘네들이 뭐 돈 투자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전 국민들이 다 희생해가지고 이 기업들 올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월급에서 각각 매달 얼마씩 삼성전자에 갖다 준 거라고요. 우리가 계속. 당연히 삼성전자가 그만큼의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서 계속 지금 했는데 여튼간에 다음 시간에 뒷 얘기까지 다 해드릴게요. 예,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전 어떤 얘기가 제일 듣기 싫냐면 아니 삼성전자 뭐 망하면 나라 망한다. 전 세계 2위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도 대기업에 엄청 싸게 주고 있어요. 전 국민들이 전기세 더 내서 대기업의 전기세를 우리가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인지 분명히 느낌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